짜잔. 오케이 말이. 그렇죠. 여러분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오늘 뭘 해볼 거냐면 저기 내가 나눠줬던 기출문제 풀이집에 내 교재는 7페이지가 있어요. 7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제 부산과학고 기출문제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렇죠? 부산과학 기출. 네. 자, 봅시다.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억수로 강조했는데 영재교육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영재교육 그런 건 없다고 했죠? 왜요? 아 진짜로요?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또 없어요? 알았어. 잠깐만 있어봐. 자, 잠깐만 있어봐요. 아이 말해야 되는데 잠깐만. 저기 갖고 왔어요? 네. 오케이 땡큐. 두 명 없죠? 예. 복사기 무슨 전원. 오케이 짜잔 넣고 어디서 보자. 용제이 포 양면 그리고 부수는 세부 양면 A4 시작. 용지를 보충하거나 다른 트레이를 선택하세요.
없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새 내가 해가지고 갈게. 예. 오케이. 그래, 해가지고 갈게. 예. 이렇게 운영이 있던데. 한 명은 변석이에요. 누가요? 한 명이 하겠습니다. 네. 자, 안 가져온 사람? 네, 필요한 사람? 네. 으쌰. 으쌰. 이게 내 건가? 어떻게 내 거야? 이게 내 거야. 자, 여기 또 한 가져온 사람. 있어, 한 가져. 여기. 또 한 가져온 사람. 여기. 여기. 다 갖고 왔어요, 이제? 다 됐어요? 자, 보자. 자, 이제 요 문제 봅시다. 그러니까 그 나눠드린 페이지로는 7페이지입니다. 없어요? 없어. 없어. 뒤로 선다. 부탁해요. 자, 그래서 이제 7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이것 또한 보시다시피 중학교 때 배운 거로는요 절대 못 풀어요, 알겠죠? 네, 중학교 때 학교 때 배우는 거로는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죠. 영재 교육은 없어요. 그런 것 따위 존재해요. 창의 교육 그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창의 교육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뭐라고 할까요? 모든 좀 잘난 학생들을 만드는 유일한 교육은 무조건 선행이에요. 알겠죠? 무조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영재 교육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딱 보면 알 텐데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는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들어있는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자. 예, 빛가물질의 상호작용. 상호작용. 자, 얘 같은 경우 우선 첫 번째 1. 빛의 에너지 표현. 자,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빛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이게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 아니면 뭐 낮에 보이는 태양빛, 뭐 달빛 다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빛 중에 사실 우리가 어떤 빛을 보면 그냥 편안한 빛이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어떤 빛을 보면 아우 너무 세 뭐 이런 느낌 다 있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어떤 빛은 좀 편안해 보이느냐, 어떤 빛은 너무 세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당연히 물리학자들이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걸 우선 첫 번째 알아야 돼요. 알겠죠? 관련된 수식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수식은 자제하고 이제 정성적인 표현으로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 빛의 에너지 표현의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자, 에너지를 이제 보통 이제 이게 영어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E라고 줄여 쓸게요. E 이렇게 줄여 쓸게요. 에너지를.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수식은 좀 빼고 말로만 표현하면 딱 요거만 딱 두 개만 기억합니다. 뭐만 기억하라고? 딱 두 개, 알겠죠? 딱 두 개만 기억해. 첫 번째, 바로 이 빛의 에너지는 그 빛의 진동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진동수. 그 진동수라는 개념과 정확하게 비례해요.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진동수라는 물리량이 클수록 빛은 강렬하게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진동수가 뭐냐? 그건 나중에 물리 시간에 파동력학으로 배우셔야 겠죠. 저런 게 있다. 지금 이것까지 하기에 너무 급해. 하여튼 저거 첫 번째 진동수가 빛의 에너지랑 비례한다. 그렇죠? 이런 물고기 표현은 알죠? 무슨 뜻이에요? 비례. 이런 표현은 본 적 있죠? 비례. 그러니까 커지면 커진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바로 짜잔. 파장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는데 그 파장이라고 하는 물리량에 반비례해요. 자, 역수에 비례하는 거죠. 역수에 비례하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반비례라고 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파장은 커질수록 요 다시 파장은 작아질수록 요 에너지가 커진다 이런 말이죠. 반면에 진동수는 어떻게 해?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문제는 여기에 있는 요 파장 위주의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빛의 파장이라는 물리량이 있는데 그것과 빛의 강도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기억을 하나 해둡시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요 빛의 에너지 표현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파장에 따른 빛 영역의 구분. 그러면 어떤 물리량이건 그 물리량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즉 파장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큰 파장도 있을 수 있고 작은 파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빛 에너지, 에너지가 달라지면서 빛 자체가 여러 가지 독특한 성격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걸 모르면 지금 이걸 못 풀어요. 알겠죠? 모르면 못 풀어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봅시다. 짜자잔. 자, 이리 갈수록 파장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죠? 파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커진다.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 이게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되면, 거꾸로 가면 이때는 그럼 뭐가 커지는 거겠어요? 이때는 이거고 반비례고 이거고 비례니까 얘하고 반비례겠지. 알겠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 이건 진동수 혹은 빛의 에너지가 커진다. 이런 의미겠죠. 아시겠죠? 뭔지 알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파장이 억수로 짧은 혹은 에너지가 아주 강력한 빛 중에 가장 강력한 빛을 자연과학에서는 뭐로 구분하냐면 어떤 구분인지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바로 감마레이 라고 하는 빛이 있습니다. 감마레이. 자, 감마레이, 그러니까 이게 레이라는 걸 우리말로 이제 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읽을 때는 뭐 감마레이, 감마선 이렇게 있는데 이 감마 이건 뭐 그리스 알파벳이라 뭐 따로 뭐 번역은 없어요. 뭐 감마선, 감마레이 이렇게 읽는 건데, 자, 이 감마레이는 어떨 때 관여하는 빛 에너지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관여되는 에너지죠? 바로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초신성 폭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 같은 경우는 일기예보에서 나오거든요. 일기예보에서 9시 뉴스 끝나면 일기예보 하는 거 알죠? 그 일기예보에 초신성 폭발도 예보합니다. 진짜예요. 그 9시 뉴스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중학생들도 알만한 내용인 거죠. 뭐냐면 그 빛의 일생이라는 게 있죠. 빛이란다. 별이 뭐 처음에 뭐 만들어졌다가 막 핵융합 뭐 반복해가지고 막 커지고 해도 어떤 건 블랙홀 되고 어떤 건 더 커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별이 커지다가 뻥 터지네 뭐 그런 거 이게 있는데 그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고 아마 물리 시간이나 지구과학 시간에 들은 적 있을걸? 저기 지구를 벗어나면 반짝반짝 빛을 내는 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알아요? 그건 알죠? 그리고 별이 태양 말고도 많은 건 알죠? 은하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아무 말 안 하죠. 뭐 하여튼 예. 그래서 그놈의 별이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핵융합을 반복하다가 뻥 터지는 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엄청나게 많은 빛이 쏟아져 나와요. 그때 감마핵이라고 하는 빛도 강력하게 쏟아지는데 그게 어떻게 몇 억 년 전에 있었던 초신성 폭발이 우리 지구에 도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정말 일기예보 지금 나와요. 일기예보에 지구로부터 엄청 멀리 떨어진 뭐 몇 억광년 떨어진 곳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저녁 어느 쪽 하늘을 보시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게 일기예보 나와요. 그럼 그날 밤에 어쩌 보면 뭐가 헌해지거든요. 그게 초신성 폭발이야. 이런 거 일기예보 안 들어본 사람이고 아니, 들어본 사람. 이 일기예보 나온다니까? 이걸 진짜. 생각해봐. 일기예보에 나오니까 여러분 입시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어, 없겠어요? 나온다니까. 일기예보에 나오는 건 일반 대중이 다 아는 거야.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교수들은. 알겠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나하고 너무 늦게 만난 거예요. 예. 아, 예? 네.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해놨지. 여기 있다니. 하여튼 아시고요. 그 다음 초신성 폭발하면 또 너무 멀리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 가까이에서는 언제 나타날 수 있는 빛이냐면 바로 핵폭발이요. 핵폭발. 핵폭탄 터질 때 사실 여러분들 왜 방사능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방사능이 뭔지 몰라도 방사능이란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 방사능 그거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핵폭발에서 나오는 그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한 종류가 감마핵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게 핵폭발이라고 하는 게 원리가 똑같은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핵발전소예요. 그래서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일과 핵폭탄이 터지는 과정은 원리적으로 같다 다르다? 원리적으로 exactly the same.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차이만 있을 뿐? 핵폭발은 그냥 very slow, very fast. 아주 빠른 거고요. 핵발전소는 그 똑같은 과정을 느리게 진행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핵발전소를 운용하는 나라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없다? 핵발전소를 운용하는 나라는 당연히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무지막지하게 잘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핵과 관련된 기술이 가장 발전된 7개국을 꼽자면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 핵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 바로 첫 번째, 뭐 미국 되시겠죠, 그렇죠? 미국은 이런 데 빠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그 다음이 바로 러시아. 옛날에 왜 소련이라는 말로 썼었는데 기억나요?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나라가 92년인가 3년에 망했거든요. 92년이면 아직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니까 직접 들어본 적은 없을 텐데 하여튼 그 나라가 망하고 다시 이제 러시아가 된 건데 요 나라. 그다음 영국. 그다음 중국. 그다음 프랑스. 이 순서가 뭐냐면 핵 개발을 한 순서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핵 개발을 한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인데 이게 사실은 가장 먼저 핵 개발을 시작한 나라는 물리학 천재들의 나라.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는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언제? 2차 세계대전 전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아이작 뉴튼, 오늘은 뉴튼.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이 영국 애들이 좀 글쎄요. 이런 이야기가 또 한 번에 하면 청기누설인데 영국 애들이 좀 개새끼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진짜 나쁜 놈은 많고 영국 진짜 나쁜 놈은 이제 하여튼 진짜 나쁜 놈이 많아요. 정말로 영국 중에 진짜 악마 같은 애들 말고 더 많은 건 프랑스이긴 한데 여하튼 진짜 악마 같은 놈이 많거든요. 네. 그 중에 천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핵개발이라는 개념을 맨 처음 생각한 게 영국이에요. 그래서 진행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어떻게 된다? 터지면서 이게 나라가 돈이 부족한 거야. 전쟁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영국 수상인 처칠이 그 영국에서 했던 핵 개발과 핵 기술자들 다 싸움에 들고 미국이랑 딜을 치는 거야. 왜? 미국은 돈은 많잖아. 그래서 어떻게 딜을 치냐면, 야, 우리 핵 개발을 좀 했었는데 지금 전쟁 중이라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우리가 그 지금까지 해놓은 거 싹 다 가져가서 너네 나라에서 너네랑 같이 콜라보를 하자. 그래서 핵 기술이 완성이 되면 너네하고 너하고 공유를 하자. 너네도 핵폭탄 만들고 우리도 핵폭탄 하자. 그래서 미국이 당연히 싫겠어요? 콜했겠어요? 콜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핵 기술이 미국에서 처음 개발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무슨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 맨하탄이 아니고 맨하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맨하튼. 시작. 자, 그걸로 이제 미국 핵 개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성공했어. 그래 당연히 그 핵 개발의 기술을 당연히 영국한테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절대 안 주죠. 이게 어떤 나라인데? 줄 리가 있어요? 이런 게 국제관계예요, 알겠어요? 국제관계는 약속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국제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핵 개발을 완성을 한 다음, 그 다음 영국이 기분 좋았겠어요? 완전 개빡쳤겠어요? 개빡쳤겠죠. 그래가지고 영국이, 야, 우리 다시 해! 해가지고 영국이 전쟁 끝나고 나서 바로 핵 개발에 바로 그냥 핵폭탄 바로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 이제 스탈린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모택동이 있을 때, 또 첸칭산 그다음에 그 스캔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첸칭산 스캔들 알아요? 하여튼 뭐 그런 됐고, 프랑스는 원래 존나 나쁜 애들이고, 하여튼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핵 기술을 다 가졌어요. 아, 이게 이때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제 어쨌건 그리고 이 나라 외에 핵 기술의 수준이 아주 높은 나라, 바로 일본 있죠. 일본은 미국에 따라따라 해가지고는 형님 해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많이 기술이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핵 기술이 이제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나라에 한 나라가 더 있어요. 기술하면 빠질 수 없는 나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기술하면 어디든 안 빠진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의 핵 기술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핵 기술이 높지 않아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핵을 정제하고 핵을 다루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우리나라가 핵폭탄 만들 수 있다, 못 만든다? 어느 정도로 만들 수 있냐면요. 만약에 진짜 위급 상황에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우리도 핵폭탄 만드세요 하는 순간 24시간 후에 핵탄두 2,0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2,000개요. 한두 개가 아니고 2,000개. 우리나라 핵기술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분류가 되냐면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분류돼요. 이런 얘기 몰랐죠? 사실 핵기술로만 치자면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훨씬 위험한 나라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핵을 쏜다, 안 쏜다?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핵을 쓴다, 안 쓴다? 그리고 이 상황을 북한도 알고 있다, 모른다? 당연히 알고 있겠죠. 북한도 어떤 나라인데. 그럼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핵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된다? 전멸이에요. 그냥 전멸. 모두 다 죽는 거야. 그냥 모두 다. 그걸 북한도 안다, 모른다? 당연히 압니다. 즉 북한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핵을 쓴다, 안 쓴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즉 핵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쓸 건, 물론 이럴 수는 있죠. 갑자기 여기 왜 핵 버튼이 있는데 갑자기 그냥 뭐 쓰러지면서 이거 뭐지? 이렇게 해서 푹 날아갈 수 있겠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그냥 의도치 않게 세상 일은 우연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제외한다면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쓰는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술력이 훨씬 더 상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랑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겠습니까? 다른 모든 나라는 우리나라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러하다라는 건 알아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여하튼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하여튼 그 핵발전소에서 막 나오는 빛이 감마레이다.
그리고 또 이 감마레이 하면 빠질 수 없는 거.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요. 감마레이 하면 또 재밌는 얘기가 있죠. 감마레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헐크. 헐크 알아요, 헐크? 헐크 그 양반 이름이 뭐예요? 브루스 배너 박사거든요. 브루스 배너 박사인데 그 사람 전공이 뭐예요? 브루스 배너 박사의 전공. 브루스 배너 박사의 전공은 바로 생화학자입니다. 생화학자입니다. 이게 잘 모르더라고. 뭘 연구했냐? 바로 생명체와 감마레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생명체와 감마레이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연구하면 죽어요, 그냥. 생명체는 다 죽어. 감마레이 좀 다 죽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화책에 나오는 거지. 되도 않는 연구니까 생명체와 감마레이 연구. 그래서 브루스 배너 박사가 감마레이 연구하다가 감마레이를 온팡 뒤집어 쓰죠. 만화에. 그래서 된 게 뭐야? 헐크야. 헐크. 그래서 감마레이를 쪼이면 재수가 좋으면 헐크가 될 수도 있다. 헐크. 좋았어. 이 감마레이 관련해서 재밌는 게 많은데. 자, 여하튼 그러면 이 감마레이 조금 더 약한 비대너지가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죠? 바로 엑선이라고 하죠. 엑스레이. 자, 엑스레이는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많이 쓰냐면요. 바로 병원에서 진단용으로 쓰죠. 그래서 뭐 어디 뭐 약간 부러졌어요, 약간 뭐 어디 다쳤어요 하면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그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엑스레이는 원래 이제 물질과 빛의 상호작용에서 보자면 바로 원자 내부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에너지가 바로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뼈 다쳤어요 할 때 찍는 건데 실제로 엑스레이가 물질이랑 상호작용하는 건 뭐냐면 엑스레이를 물질에 쪼여주면 물질 안에 있는 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자 안에 전자들이 있겠죠? 그럼 그 전자들이 엑스레이를 받으면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에너지가 엑스레이다. 그래서 엑스레이도 감마레이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상당히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도 생명체에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엑스레이보다 조금 작은 거, 조금 약한 거. 엑스레이보다 조금 작은 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얼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요. 얼트라 바이올렛. 왜 굳이 영어로 썼냐면 줄임말을 쓰기 때문에. 줄임말. 어떻게 줄임말을 쓴다? UV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 있죠? 거기 보면 거기 그 상품 위에 UV 프로텍터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일상생활에서도 이 줄임말을 쓰기 때문에 한번 영어로 써봤습니다. 자, 우리말 번역은 뭐죠? 자외선. 자, 그리고 자외선보다 약한 빛을 뭐라고 하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자, 가시광선 혹시 영어로? 비저블이라고 합니다. 비저블. 우리말 번역은 가시광선. 이 가시광선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죠. 무슨 이름? 그렇죠. 빨, 주, 노, 초, 파, 남, 포.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는 그 빛의 영역을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참고로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 빛이라고 하면 그 파장이라고 하는 녀석의 크기가 대략 700 나노미터 정도가 돼요. 그리고 보라색 바이올렛 계열의 빛이 대략 400 나노미터 정도의 빛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하면 대략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어떤 그 파장을 갖는 영역대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조금 약한 빛을 뭐라고 할까요? 가시광선보다 조금 약한 빛을
인프라레드라고 하거든요. 우리말 번역은 적외선.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영어로 쓴 이유가 또 줄임말을 쓰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줄여 쓰냐면 IR이라고 줄였어요. 그럼 이 적외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얘는 모든 종류의 열선이에요. 열. 모든 종류의 열 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빛에너지가 적외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추운 겨울에 바깥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따뜻하죠. 그때 만약에 집이 온돌이면 온돌바닥에 이렇게 이불 덮고 누워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럼 이제 따뜻하게 딱 누워있으면 뭔가 방바닥 뜨끈뜨끈 하면서 이제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뭔가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방바닥에 쑥쑥 올라오는 그거 빛으로 조사를 하면 적외선이에요. 알겠죠? 그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에너지가 우리가 뜨끈뜨끈하다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적외선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또 겨울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전열기 중에 왜 전열기 스위치 온 하면 이게 무슨 이렇게 유리로 된 무슨 와이어 같은데 저에서 이렇게 스위치 온 하면 얘네들이 빨개지면서 시뻘개지면서 그 앞에 가면 이렇게 열기가 확 오는 그런 전열기 있죠. 왜 이렇게 이런 데서 나오는 히터, 이게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 말고요. 이게 스위치 온 하면 선 자체가 빨개지면서 막 열 에너지가 확 나오는 거. 그 앞에 이게 다가가 보면 뭔가 이게 내 피부를 막 확 때리는 이렇게 느낌이 나죠. 열기가 내 피부를 때리는 느낌이 나죠. 그 빛 에너지도 적외선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열 작용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에너지가 적외선이다.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 적외선보다도 좀 더 약한 빛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빛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자, 이 마이크로웨이브는 번역이 없어요. 번역이 없어서 마이크로파 이게 이상하게 번역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표현은 마이크로웨이브고요. 우리말로도 마이클로파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여하튼. 자, 그럼 이 마이크로웨이브는 우리 일상생활에 어디에 적용을 할까요?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일상생활에 어디서? 바로 통신이에요. 통신. 뭔 말이냐면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 휴대전화를 사용하죠. 그 휴대전화로 들락날락하는 빛이 바로 마이크로웨이브예요. 알겠죠? 또 혹은 뭐 무전기 있잖아요. 무전기 뭐 여보세요 오바 어디다 뭐 오바 그런 무전기 있잖아요. 그 무전기도 마이크로웨이브를 써요. 알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통신에서 사용하는 빛이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웨이브는 누구와도 관계가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분자 회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자에 특정한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여주면 그 분자가 뱅글뱅글 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자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여서 분자가 뱅글뱅글 도는 것을 활용하는 전기기구가 뭐죠? 그게 바로 전자레인지죠. 자, 집에 가면 보통 전자레인지는 다 있죠. 왜냐면 전자레인지는 사실은 뭐냐면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구 중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뭐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어느 집에나 다 있는데 거기에 뭐 음식 같은 거 넣고 띵 돌리면 윙 한 다음에 나중에 보면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윙 하는 소리와 함께 그 기구 안에서 마이크로웨이브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음식 안에 있는 어느 분자? 특수히 어느 분자? 특별히 어느 분자? 음식 안에 있는 어떤 분자? 물 분자죠. 왜냐하면 음식에는 물 분자가 무조건 들어있죠. 인간이 먹는 모든 음식은 다 물 베이스예요. 알겠죠? 쌀에도 물 있죠. 밥에도 H2O가 있어요. 물에도. 그러니까 뭐 빵에도 H2O가 있고요. 인간이 먹는 모든 음식에는 H2O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수분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이면 특별히 물 분자들이 막 회전하기 시작해요. 그럼 회전하다가 뭐 하겠어요? 회전하다가? 자, 잘 봐요. 막 회전해요. 회전하다가 우연찮게 어떤 건 회전하고 어떤 건 회전 안 할 수도 있죠. 회전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누군가를 툭 때릴 수 있어요. 툭 친다고요.
툭 치면 얘가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회전하다가 툭 맞아서 병진 운동하겠죠.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게 뭐로 나타나요? 이게 온도로 나타나요. 뜨겁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분자들의 운동 속력이 강할 때 뜨겁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여서 분자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회전하는 길목에 어떤 분자가 맞아서 병진 운동을 하는 순간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인간이 감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음식에다가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이면 온도가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알겠죠? 전자레인지 콩 굴리신 건 알아요? 전자레인지 콩 굴리신 거 알아요? 이거 영어가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영어가 아니거든요. 가정용 전자레인지 영어로 뭐라고요? 가정용 전자레인지. 미국 사람한테 전자레인지 하면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미국이나 영국 사람은 영어 쓰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전자레인지를 알아듣게 하겠어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야 돼요. 이게 학술 용어 같지만 학술 용어임과 동시에 실용 영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가 우리나라 말로 전자레인지이기도 해요. 알겠죠? 그 다음 마이크로웨이브보다 조금 작은 빛 바로 라디오 웨이브예요. 이걸 뭐 전파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걸 라디오 웨이브라고 해요. 라디오 웨이브 우리 언제 써요? 바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AM, FM 여러 가지 소식을 알려주는 대중매체 중에 TV, 신문 외에 라디오라고 하는 것도 있죠. 알죠? 라디오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라디오. 그 라디오 들으면 은근히 재밌어요. 그게 사실 나이가 어릴 때는 라디오의 중요성을 잘 모르거든요. 나이가 들면 라디오가 굉장히 중요한 매체라는 걸 나이가 들면 알게 돼요. 뭐 하면서? 운전하면서요. 네, 운전하면서 TV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데 들으면 라디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도 많이 알려주고요. 그때 그 라디오의 이 라디오파의 또 이제 파장 영역별로 또 AM 영역대다 FM 영역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여하튼 그때 사용하는 빛 에너지가 바로 라디오 웨이브입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 웨이브와 관련된 또 굉장히 중요한 장비가 있죠. 병원에 가면 있는 아주 장비가 있어요. 아주 고가 장비 중에. 병원에 가면 이 장비가 또 라디오 웨이브로 작동이 돼요. 아주 고가 장비. 그래서 이거 찍으면 바로 보험사에서 달려와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교통사고 난 다음에 별로 안 아파도 이 장비로 딱 진단을 하면 바로 보험사에서 달려와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 그 장비. 바로 MRI요. MRI라는 장비 알아요? 혹시 찍어본 사람? MRI라는 장비 찍어본 사람. 이걸 평생도록 안 찍어보는 게 좋죠. 저걸 찍는다는 것 자체가 뭔 일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당하는 거기 때문에 안 찍어보는 게 좋은데 병원에 가면 MRI식이라고 지금 뭔가 좀 위협적인 공간이 있어요. 가면 커다란 통이 있거든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정도의 커다란 통. 거기 이제 간단하게 있고 이게 쑥 들어가면 거기서 뭐가 윙 하면서 뭐가 진단이 되면서 이상한 그림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의사 선생들이 뭐다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이 MRI라고 하는 장비에 라디오 웨이브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한테 라디오 웨이브를 쏘는 거예요. 그럼 사람한테 라디오 웨이브를 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분자들의 상황이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핵스핀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어쨌건 그런 변화를 인식해주는 장비가 바로 MRI라는 장비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여러 가지 빛 에너지들이 많고 이때 이 빛 에너지들마다 나름의 물리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때 보세요. 이때 이 비저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겠어요? 이 비저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이 비저불의 가장 중요한 시각적 역할이 뭐겠어요? 보인다. 이 보인다 이게 무슨 말? 보인다. 바로 지구 생명체의
시각 정보 전달에 활용되는 빛 에너지가 바로 400에서 700 나노미터 영역인 거죠. 그래서 뭔가 시각적으로 보인다, 보인다 라는 말 때문에 아예 영어로도 비저블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비저블이라는 말 자체를 직역하면 뭐예요? 비저블 직역하면 그냥 볼 수 있는 이런 거 아니에요? 볼 수 있는 직역하면 그러니까 그냥 그 말 뜻 자체로 그냥 영어 단어를 붙여버린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빨주노초 파남보 7빛깔 무지개 이 빛색으로 지구의 생명체들이 물체들을 본다라고 알고는 있죠.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영역대의 빛이 있다라는 걸 우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자 여기 쓸게요. 자 이거 또 썼어요? 자 우선 빨리 쓰세요. 자 쭉 쓰세요. 자 쭉 쓰시고요. 하나도 안 적네요. 이거 다 기억할 수 있나 보다. 안 적어도 돼요? 아 그래요? 그래. 자. 그래요. 화난 건 아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잘 보세요. 왜 400에서 700 나노미터가 가시광선일까요? 왜 다른 영역의 빛은 아니고요? 왜 저 400에서 700 나노미터를 가시광선이 될 수 있을까요? 왜일까요? 왜 400에서 700 나노미터 왜 가시광선이죠? 뭐라고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얘기를 하면 그 치타우리 행성의 가시광선 영역대는 400에서 700 나노미터일까요? 치타우리 알아요? 치타우리? 자, 아스가드랑 전쟁했던 그 외계 행성 있잖아요. 그 치타우리 행성. 그래 지구 침공해가지고 난리 났던. 자, 전 우주에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그러면 외계 행성에 생명체들이 있을 때 그 외계 행성의 생명체들도 가시광선이 400에서 700 나노미터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답할 거냐고요. 그럼 역으로 왜 400에서 700 나노미터가 가시광선이라는 거예요. 바로 because of 태양 때문입니다. 태양 알죠? sun. 자, 무슨 말이냐면 태양에서는 자, 이제 여기 줄게요. 자, 첫 번째 태양에서는 사실 감마레이부터 저기에 있는 라디오 웨이브까지 전 영역의 빛이 방출됩니다. 다 나와. 전부 다 나와.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죠. 그냥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잘하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도 세계 1위인데
마라톤도 세계 1위. 이거 돼야 안 돼요? 100m 달리기가 전 세계 랭킹 1위인데 마라톤도 세계 랭킹 1위다. 이거 돼야 안 돼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의 몸하고요 마라톤 선수의 몸을 보면 같아요, 달라요? 매우 다르죠. 불가능합니다. 즉 100m 달리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근육과 몸의 그 대사하고요 마라톤을 해야 할 때 사용하는 근육과 대사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잘하는 건 불가능해요. 알겠죠? 물론 둘 다 육상을 했으니까 마라톤 선수라고 하더라도 둘 다 육상을 했으니까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들보다는 100m 달리기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 엄청 빠른 거 아세요? 몰라요? 100m 몇 초 나와요? 몰라요? 마라톤 선수가 그 40km 넘게를 100m당 몇 초로 뛰는 줄 아세요? 100m당 13초에서 14초로 뛰어요. 여러분들 100m 달리기 시키면 20초 가까이 되는 사람 많을걸요? 여러분 전력으로 뛰어도요 100m 20초 만에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보통. 마라톤 선수들은요 2시간 10분을 100m를 13초에 주파하는 속력으로 계속 뛰어요. 일반인들 마라톤 선수들이랑 100m 하면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무슨 말 알겠죠? 반면에 100m 잘 달리는 사람이나 마라톤 하면 보통 사람이 이기겠어요? 못 이겨. 그건 절대 안 돼. 100m 잘 달리는 사람 일반 사람들도 오래 잘 뛸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전천후로 다 잘 되는 건 힘들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에서 전 영역의 빛이 방출되긴 하지만 태양은 그 중에서도 주로 어떻게 된다? 일부의 자외선과 400에서 700 나노미터 영역의 빛을 가장 강하게 방출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구의 모든 생명은 그것에 맞추어 시각 기능이 진화해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구에 쏟아져 들어오는 빛이 주로 400에서 700인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지구에 태어난 생명은 그 빛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주로 들어오는 빛을 활용하는 게 좋지 별로 있지도 않은 빛 에너지를 활용해서 보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주로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빛을 주로 가시광선 영역대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이 눈 안에 이 센서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별들은 주로 내뿜는 빛 에너지가 이 영역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별에서는 주로 내뿜는 에너지가 이 영역일 수도 있고 요 영역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별 주위에 있는 행성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면 그 생명체의 가시광선 영역대는 지구와 같다는 얘기에서 다르다는 얘기세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거 왜 400에서 700 나노미터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가시광선 영역이 가시광선이 됐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답하면 된다고요? 우리 주변에 태양이 있으니까요. 이게 답이에요. 그냥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당연한 얘기 같은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가 숨어 있는 거라고. 알겠죠? 네. 저희 지구의 다른 동물들도 예. 400, 700 정도. 예, 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라고 하는 건 생각해보면 진화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영역만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 전반으로 진화가 되는 거예요. 전반으로 진화가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시각이건 후각이건 뭐 청각이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조화를 이루며 진화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몸속의 대사 방향, 주로 먹는 거, 주로 생활하는 거, 그거에 따라 이 시각이 그 생명체의 생존성에 도움이 되도록 약간씩 조절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들은 세상을 어떻게 본다고 하죠? 개들은?
걔들은 흑백으로 본다고 하거든요. 걔들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안 보인대요. 걔들은 그냥 블랙 오버 화이트로만 보인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멍멍이들 알겠어요? 그리고 앵무새들은 요것보다 좀 더 본대요. 앵무새는 인간이 알고 있는 400에서 700나노미터보다 좀 더 자외선, 좀 더 저외선까지 다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앵무새가 보는 세상은 훨씬 더 컬러풀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컬러하고 훨씬 복잡한 색들을 앵무새들은 본대요. 좀 신기하죠, 그렇죠? 신기하죠. 그래서 동물들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그렇다. 아시겠죠?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 생각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거기 있는 문제들을 그 다음 또 하나. 자, 그저 여기 줄게 이제. 준다. 자, 그 다음은 3, 4. 빛을 이용한 자, 만약에 이 공간에 지금 여기 있는 조명이 싹 꺼져서 완전 깜깜하다면 나는 여러분들은 나를 볼 수 있어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내가 보고 누구다, 뭐 이렇게 사람이다, 뭐 공책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조명 때문이라는 거지. 그럼 왜 조명이 있을 때 사람은 혹은 생명체는 주변의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개념이 처음 확립된 게 그게 바로 19세기 말이에요. 무엇의 발명과 함께? 19세기 말에 발명된 게 뭐예요? 19세기 말에 발명됐던 빛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발명품. 19세기 말에 발명된 빛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발명품. 레이저요? 레이저. 네. 카메라요. 카메라. 카메라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정지 영상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지 영상을 찍는 카메라, 동영상을 찍는 카메라 원리는 다르다 똑같다? 이그젝틀리 세임.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서요. 거기 약간의 기계적 장치만 더 붙어 있을 뿐인 거지 원리는 똑같아요. 즉 빛을 어떻게 인식해서 그걸 기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게 처음 발명된 게 19세기 말이기 때문에 카메라로부터 사진을 딱 찍은 걸로 보고 그때 당시 사람들 되게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하지? 해서 19세기 말에 개발된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100년 전에 만들어진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되지. 이 설명 방법을. 알겠죠? 자, 이겁니다. 자, 짜자자잔. 태양. 그래서 이제 반짝반짝. 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광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짜잔, 이게 이제 대상이 있고요. 대상이 있고, 그다음 짜잔. 자, 뭐 눈이라고 그린 건데요. 눈 깜빡깜빡 눈이라고 그린 건데, 뭐 이게 검출기, 디텍터. 눈도 이제 검출기니까요.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진 방법이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빛 에너지가 짜잔 입사를 합니다. 입사광. 입사라는 말은 쏟아져 들어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빛을 받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을 받은 대상. 그럼 이 빛을 받은 대상은 저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 아무 일도 안 할까요? 이 대상 역시 저 쏟아져 들어온 빛이랑 어떤 상호작용을 할까요?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대상은 입사광에 예를 들어 그 입사광의 일부를 흡수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입사광의 일부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입사광의 일부를 흡수해서 뭐 할까요?
입성하기 일부를 흡수해서 뭘 할까요?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만약에 저 대상이 식물이면 뭐 하겠습니까? 광합성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충류면 뭐 하겠어요? 파충류면. 파충류가 저 빛을 받은 다음에 뭐예요? 파충류가? 그걸로 체온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파충류가 그 왜 체온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빛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체온 조절을 하는 거 알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물이건 식물이건 빛 에너지하고 관계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빛 에너지를 받아서 뭔가를 합니다. 그럼 그 나름의 생물마다 그 뭐 다 사정이 있겠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일부를 흡수하고 어떻게? 나머지를 어떻게 한다? 나머지를 이게 반사한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 더 좋은 말은 회절이 더 좋아요. 회절. 나머지를 반사하기도 하고 회절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검출기에는 뭐가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빛을 흡수하고 난 나머지를 검출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때 이 흡수하고 반사하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하죠? 어떤 건 흡수하고 어떤 건 방출하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하죠? 그렇지. 보색이라고 합니다. 보색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색이 뭐예요? 보색? 서로 반대되는 색깔. 예, 이게 이렇게 알고 있죠? 이렇게 알고 있죠? 예. 이 보색을 영어로 뭐라고 써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색깔을 보색.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너무 보색끼리 옷 입지 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노란색 티셔츠에 파란 바지 이렇게 입으면 너무 쨍해 보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옷 입기 할 때 너무 보색으로 맞추지 마라 이런 거 있죠. 왜? 톤온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란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그건 알아요? 그건 알고 옷에는 다양한 색깔이 묻어 있는데 그건 알아요? 뭐 말을 못 하겠어. 자, anyway. 자, 보색 영어로 뭐라고 해요? 보색. 영어로 컴플리멘타리 컬러라고 하거든요. 컴플리멘타리. 그러면 컴플리멘타리가 무슨 뜻이에요? 컴플리멘타리가 서로 반대되는 뜻이 아니고요. 서로 도와주는 이란 뜻이에요. 반대가 아니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뭘 하기 위해 도와주는 거? To make perfect. 완벽함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 이라는 뜻이 컴플리먼터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고요. 얘는 얘가 있고 얘는 얘가 있어야 원래의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 도와주는 빛을 보색이라고 하는 거지 서로 반대되는 이란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영어로도 반대되는 이란 말이 없어요. opposite color 이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complementary color예요. 알겠죠? 그래서 비슷한 얘기로 왜 혹시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남녀는 서로 상대적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안 들어봤어요? 상대적이다. 상대적. 그럼 봐봐. 상대적이다. 라고 하면 만약에 남녀는 서로 상대적이라고 하면 상대적이라는 말 딱 쓰면 뭔가 되게 상대적이다. 뭔가 긍정적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부정적 느낌이 들어요? 이런 말 딱 들으면 약간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상대적. 그럼 예를 들면 남자는 그렇게 여자는 이렇잖아. 뭐 이런 얘기 아닌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참 편견에 휩싸이는 얘기인데 남자는 어떻게 여자는 어때? 이런 말 쓰죠, 보통. 근데 그런 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세상에 정해진 남자, 정해진 여자가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자 중에도 쌈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뭐 뒤지기 막 살려주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남자 중에 되게 감성적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뭘 잘한다, 뭘 잘한다 이거 다 편견이라고 하겠어요? 그냥 한 인간 안에 남성적 모습도 여성적 모습도 있는 거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거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말인데 이 상대적이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느껴지냐 부정적으로 느껴지냐라고 묻는다면 왜 뭐 요즘 왜 뭐 페미니즘 뭐 이런 얘기 등등이 나오면서 되게 막 이런 성차별을 오히려 성 갈등을 유발하는 표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는 하나 이게 한자말로 뭔지 아세요? 한자말로? 이 상자가 무슨 말일까요? 상자가? 서로라는 뜻이고요. 서로라는 뜻이고요. 대자가 무슨 뜻이고요? 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적. 그 서로 적이야 막 죽어 막 이렇게 이 대자가 무슨 대자냐면요.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대기란 말 알아요? 대기? 대기 무슨 말이에요? 기다리란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하고 여자는요 서로를 기다리는 사이란 얘기예요. 기다리는 사이. 안 멋져요? 왜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어떤 여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어떤 남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말 뜻이에요. 왜 기다려요? 뭐 하려고요? 싸우려고요? 내 저랑 꼭 싸워서 빨리 내고 말 때다 하면서 싸우려고요? 뭐 하려고요? To make perfec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되게 잘못 쓰이는 말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식의 표현이건 성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야 남자는 그렇잖아, 여자는 그렇잖아, 뭐 야 너네 너무 혜택 많이 받잖아, 막 야 우리는 맨날 개고생해, 막 이런 식의 표현 쓰는 사람들 있죠. 되게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러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흡수하는 빛과 회전하는 빛의 관계를 뭐라고요? 보세 관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잠깐 알아두시면 좋은 거. 바로 참고로 보색표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거 중학교 교과과정에 보색표 나와요, 안 나와요? 중학교 교과과정에 보색표 나와요, 안 나와요? 중학교 교과과정에 보색표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옵니다. 알겠죠? 어디서 나와요? 미술책에. 교과서에 나오니까 알아야 된다는 얘기, 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알겠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가정으로 입시 문제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보색표 외워야 돼. 알겠어요? 외워야 돼. 자, 어떻게? 이렇게. 짜잔. 한 다음에 뭐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쭉 지우고 제목을 여기다 쓰자. 보색표. 자, 그럼 이제 미술책에 진짜 미술책에 나와요. 미술책에 나와요. 진짜 나와. 그거 보면 이게 돼 있고 이제 이걸 외워야 되겠죠. 근데 외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 쉬워. 그래서 그래.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6등분을 해. 몇 등분? 6등분. 알겠죠? 6등분. 자, 그리고 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야. 빨 영어로 레드, 주, 오렌지, 노, 옐로우, 초, 그린, 빨주, 노초, 파, 블루, 그 다음에 남색, 보라색 합쳐서 바이올렛.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빨주, 노초, 파, 남보. 남색, 보라색은 그냥 거의 비슷하니까 엮어서 바이올렛이라고 하자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보색표야, 보색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가시광선이 어디서 어디 영역대라고 했어요? 400에서 700나노미터 영역대라고 했잖아요. 그럼 400에서 700나노미터 영역대의 빛이 보시다시피 바로 레드 쪽 빛이 700나노미터였던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파남보 쪽이 이쪽이 400나노미터 영역대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바이올렛부터 그린 옐로우를 거쳐 레드로 가면 400나노미터에서 500, 600, 700, 700에서 700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뭐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대략 이제 파장이 요 영역이 한 430나노미터, 490, 560, 600, 650 나노미터 정도가 돼요. 뭐 나도 지금 보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충 저 정도 영역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이거죠. 방금 보세요. 둘 사이의 관계가 뭐라고요? 둘 사이의 관계가 보색 관계라고 했죠. 그럼 뭐야? 어떤 걸 흡수하면 디텍터에는 뭐가 들어온다? 그것의 보색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대상이 뭔가를 흡수하면 그 보색이 디텍터로 들어간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빛이 흡수되면 바로 이 색이 발색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렇게가 서로 보색 관계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이 생각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걸 알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부터 실제적인 문제풀이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